안녕하세요. 먹빛 따방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붙잡고 살아낸 남자, 빅터 프랭클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의 생존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나치의 광적 폭력 속에서 그를 살게 한 건 자신의 이론인 로고테라피를 실천한 의지와 인간으로서의 품격이었습니다. 죽음이 일상인 수용소의 참혹함 속에서 그는 묻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며 어떻게 살아남는가? 전쟁이 끝나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펴낸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전 세계 1600만 명의 가슴을 흔들며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을 방황에서 건져냈습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 빈의 따뜻했던 한 가정에서 시작해 하늘을 날던 노년까지 그의 92년 생애를 따라가 봅니다.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대인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집안에는 늘 사랑의 온기가 감돌았다.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물려받은 아이, 빅터는 유독 생각이 깊었다. 겨우 4살이던 어느 밤, 빅터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질문과 마주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렇다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은 소년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질문투성이 삶을 들여다보던 어느 날, 빅터는 깨달았다.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 무엇을 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1921년 16살 고등학생이던 빅터는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이던 프로이트에게 심리학에 관한 짧은 글을 보냈다. 프로이트는 답장과 함께 그 글을 학술지에 실어주었다. 16살 학생의 글을 빅터는 한때 프로이트를 따랐다. 그 후 아들러에게 갔다가 결국 다 떠났다. 삶의 동력을 쾌락에서 찾는 프로이트, 권력에서 찾는 아들러. 빅터는 둘 다 인정할 수 없었다.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의미라고 확신했다. 1928년 의대에 다니던 빅터는 고등학생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성적표를 받는 시기, 자살이 늘어나는 계절을 겨냥했다. 1931년 빈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자살하지 않았다. 그 성과는 빌헬름 라이히의 눈에 띄었고 빅터는 베를린으로 초청받았다. 1930년 빅터는 빈 대학교에서 의학학위를 받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1933년부터 스타이노프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자살 충동을 지닌 3,000명이 넘는 여성 환자를 치료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을 붙잡는 일, 그에게는 그것이 삶의 의미였다. 1937년에는 빈에 자신의 신경정신과 병원을 열었다. 그러나 이듬해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다. 빅터는 유대인 환자 외에는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 1940년 그는 빈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의 입원이 허락된 로스차일드 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나치의 안락사 프로그램으로 죽임당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1941년 빈의 어둠이 덮쳐왔다. 유대인들이 하나 둘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빅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무렵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그의 연구와 임상 경력을 높이 평가해 보내온 비자,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고민했다. 부모가 빈에 있었다. 늙고 병든 부모, 혼자 살겠다고 떠날 수 없었다. 비자를 내려놓은 그는 그해 12월 틸리 그로저와 결혼한다. 틸리는 곧 아이를 가졌으나 행복은 잠시였다. 이듬해 9월 나치는 그를, 아내를, 부모를 체코의 작은 도시를 통째로 수용소로 만든 곳 테레지엔슈타트로 끌고 갔다. 끌려가기 전 틸리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임산부는 즉시 가스실로 보내는 낯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훗날 빅터는 그의 책에 눈물의 헌정사를 접었다. 해리에게 혹은 마리온에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에게. 의사였던 빅터는 수용소의 심리위생 부서에서 수감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새로 도착한 수감자들의 충격을 살피고 자살을 막는 감시망을 조직했다. 수용소에 어둠이 내리면 빅터는 몸과 영혼,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독려했다. 테레지 앤 슈타트 수용소에 끌려온 지 6달. 아버지 가브리엘이 눈을 감았다. 폐부종과 폐렴. 빅터는 임종 직전에 아버지에게 모르핀을 주사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들 노릇이었다.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 한 그릇을 받아들고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며 눈물조차 말라가던 나날들.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살아남는 자와 무너지는 자의 차이를 수감자들의 눈빛에서 읽어냈다. 폭력과 노동이 강제되는 그곳에선 건강과 지식 따위는 무용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지닌 사람이 더 잘 버텼다.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만나야 할 누군가가 있는 사람, 완성하지 못한 원고가 있는 사람, 못다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 그들에게 의미는 스스로의 생존을 담보하는 무엇이었다. 누군가는 빵 한 조각을 옆 사람에게 건네며 죽어갔고 누군가는 남의 것을 훔치며 짐승처럼 변해갔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각자의 결단이요, 의지였다. 1888년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가 했던 말은 그곳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 수용소 막사에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면 사람들 사이로 신음소리가 떠돌았다. 굶주림과 추위, 노동과 부상, 무엇보다 강탈당한 자유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었다. 빅터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고통보다 강한 건 의미다. 의미를 간직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그의 말은 죽어가던 영혼들을 다시 깨웠다. 1944년 빅터와 어머니, 아내 틸리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아우슈비츠 플랫폼에 내렸을 때 빅터의 외투 안감 속에는 그가 수년을 연구해온 원고가 숨겨져 있었다. 로고테라피의 초고, 아내 틸리가 꿰매놓은 것이었다. 친위대 장교가 줄 선 사람들을 향해 손짓을 했다. 오른쪽은 노동수용소, 왼쪽은 가스실. 빅터는 왼쪽이었다. 그는 장교의 등 뒤에서 빠르게 오른쪽 줄로 옮겨섰다. 그 한 걸음이 그를 살렸다. 어머니 엘자는 그날 가스실로 보내졌다. 틸리는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찢어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우슈비츠 플랫폼에서 살아남은 대가는 혹독했다. 모든 소지품, 옷, 신, 머리카락까지 빼앗겼다. 옷과 함께 숨겨온 원고도 사라졌다. 빅터는 그때의 충격을 아이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같았다고 회고했다. 바늘이 팔뚝을 찔렀다. 한 번, 또 한 번, 고통은 계속됐다. 바늘을 쥔 손은 전문 문신사가 아닌 다른 수감자였다. 비위생적인 도구, 떨리는 손, 멈출 수 없는 고통. 감염이나 고통은 수감자의 몫이었다. 글자가 드러났다. 수감번호 1, 1, 9, 1, 0, 4. 촉망받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삭제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언제든 처분 가능한 물건이 되었다. 도랑을 파고 철로를 까는 중노동. 삶과 죽음이 하나인 곳. 죽음은 늘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빅터는 위험한 수송 대열에 서 있었다. 그를 본 빈 출신의 수감자가 소리 없이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었다. 빈의 뒷골목 갱스터 출신인 그 사람은 빅터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 빅터는 그렇게 또 한 번 살았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맨발로 강제 노동을 하던 어느 날 빅터는 환상 속에서 아내를 보았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지옥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에게 그녀는 꼭 살아서 만나야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의미였다. 무자비한 폭력에 존재마저 지워진 나치의 노예가 되었지만 결단의 의지만은 빼앗길 수 없었다. 그것만은 끝까지 자신의 것이었다. 1945년 3월 40살의 빅터는 또다시 이송됐다. 튀르크하임 수용소. 전쟁은 막바지로 치달았고 수용소 내 위생은 최악이었다. 발진 티푸스가 창궐했다. 발진 티푸스 병동에 자원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손을 들었다. 사지로 들어가는 진리라며 동료들이 말렸지만 빅터는 알고 있었다. 노동조로 남아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사람들을 돕다 죽는 것이 품격이요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환자들을 돌보던 빅터는 자신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된다.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몸, 수감자들에게 치료는 없었다. 고열과 선망, 버티거나 죽거나였다. 그는 버텼다. 졸음을 쫓으며 수용소 사무실에서 훔쳐온 종이 조각에 글을 썼다. 아우슈비츠에서 빼앗긴 원고의 기억을 되살리며 복원해 나갔다. 그 정신력이 발진 티푸스를 이겼다. 훗날 그는 원고를 복원해야 한다는 결심이 자신의 생존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1945년 4월) 미군이 튀르크하임에 도착했다. 27일에는 수용소 문이 열렸다. 빅터는 고향 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건 황량한 고독이었다. 부모님, 남동생, 꿈에도 그리던 아내 틸리 모두 세상에 없었다. 아내는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어머니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었다. 남동생도 죽었다.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먼저 떠난 여동생 스텔라뿐이었다. 그는 빈 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부임했고 9일 만에 책을 완성했다. 친구가 타이프라이터를 치고 빅터가 구슬했다.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빅터는 익명을 원했으나 친구들이 말렸다. 결국 표지 아닌 속지에 작은 글자로 이름을 넣었다. 책은 발간되자마자 1600만 부가 팔리며 수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외쳤다. 나치는 나의 모든 걸 빼앗았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지 못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개인의 선택지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의지, 그것만은 오롯이 내 것이다. 삶의 끈을 놓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연구한 정신치료 이론은 지옥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완성됐다. 그에게는 자신을 살려낸 생존 이론이기도 했다. 빅터는 완성된 이론에 그리스어인 로고스와 테라피를 합쳐 로고테라피라고 명명했다. 누구는 쾌락이, 누구는 권력이 삶의 버팀목이라고 했지만 빅터는 스스로 의미에서 찾았고 실천했다. 오직 삶의 의미만이 인간을 치유하고 살게 한다고 믿었다.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강의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로고테라피 센터도 세웠다.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오가며 강단에 섰고 40개가 넘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30권이 넘는 책을 써냈다. 의미 찾기는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83세에 비행기 조종을 배웠고 혼자 하늘을 날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지금 배우시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삶에 왜냐는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마주하는 태도는 오직 나의 것입니다. 의미를 찾은 순간 삶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길어올린 연금술사였습니다. 끝내 아내를 볼 수 없었지만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를 살렸고
그 사랑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4살 무렵 죽음을 생각하며 잠 못 들던 소녀는 92세가 되던 1997년 9월 고향 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묻고 있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